네, 2023년 3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3.1절 104주년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사로 보셨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저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당대의 독립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건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을 보는 학자의 입장에서 또 팩트를 따라가는 기자의 입장에서 일본은 1945년부터 52년 사이를 경계로 달라졌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45년 미국에 항복하기 전까지의 일본은 국호가 대일본 제국이었고, 일본의 주권은 만세일기라 그러던가 천황에 있다, 천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헌법을 가졌던 그러한 흠정헌법이라 그러죠. 군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헌법을 흠정헌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헌법을 가졌던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군국주의로 흘러서 침략을 했던 침략국가였고요. 그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1952년도에 세칭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일본의 공식 국호는 기양 일본국입니다. 거기서 천황을 두긴 하되 주권은 일본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공화국이 되었죠.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고려하고 조선이 같은 나라가 아니듯이 둘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군국주의를 거부하는 운동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일본은 지금 아직도 정상국가, 우리와 같은 그런 국가로 가기가 아직 요원합니다. 일본은 패전하고 52년 새로 건국을 하면서 우리와 완전히 새로운 국교를 맺겠다고 하는 기본조약을 65년에 체결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협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축구시합, 야구시합에서는 박터지게 싸워야죠. 그러나 외교, 경제, 안보에서는 협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거를 다른 대통령은 말을 못했는데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으로는 저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김대중 씨도 상당히 일본을 이해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 일본의 자위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국가 간의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외교를 안 되면 군사력을 투입해서 풉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을 보유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야 쳐들어오지 마, 말로 하다 안 되면 군사력으로 싸워서 막아야 됩니다. 일본은 그걸 전쟁이라 그랬는데, 전쟁으로서 국가 문제를 푸는 걸 영원히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50년 김일성이가, 바로 김정은의 할애비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옵니다. 진짜 우리는 바로 깨지죠. 근데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참전을 하려면 미국 상원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 상원은 그렇게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북한도 그걸 계산하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만든 유엔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군을 만들어서 한국을 도와주자는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미국은 유엔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참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 비준 승인 없이 바로 미군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멀고 또
보낼 부대도 적었는데 미국은 일본에 그때 일본을 52년까지 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해군은 미국 서해안, 즉 태평양 쪽으로는 함대를 홀수함대, 3함대, 5함대, 7함대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2함대, 4함대, 6함대 이렇게 둡니다. 반대로 미국은 육군은 태평양 쪽으로는, 미국의 서해안 쪽으로는 우리 육군도 왜 1군, 2군, 3군 있었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군이 있었는데 뭐 2군, 8군, 6군 이런 식으로 짝수군을 뒀고 그 다음에 저쪽 동쪽으로는 뭐 1군, 3군, 5군 홀수를 뒀습니다. 자, 1945년 일본을 항복시킬 때 일본에 상륙한 미 육군은 8군하고 제 기억으로는 6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군이 좀 자신이 없는데 6군인가 2군인데 2군과 6군은 조만간 없어지고 8군이 남아서 주일 미군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 이제 극동군 Far East Command 극동사령부란 걸 만들어서 극동사령부 밑에 이제 육군으로서는 8군이 있고 공군으로서는 5공군이 있고 해군은 7함대였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동사령부가 이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돼서 일본을 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유엔군을 만들자는 결의를 했죠. 그리고 유엔군을 이끌 유엔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지 당장 안 되니까 미국 연합참모본부, 지금의 합참입니다. 미국 합참한테 미국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해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합참모본부가 일본에 있는 극동사령부한테 네가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해 하고 다시 위임을 합니다. 극동군 사령관이 바로 메가도 원수입니다.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인 메가도는 미국 극동군 사령관 겸 연합군 최고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자기가 이끌던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내는 부대가 미국 8군 예하에 24사단이 있었습니다. 24사단은 우리가 해방됐을 때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상륙시켰던 최초의 미국 사단입니다. 24사단. 그 부대에 1개 대대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지금 우리 부대로 얘기하면 육군에 가면 수색대 있죠. 네, 수색대입니다. 수색대가 대대급 부대인데 그 수색대를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부대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부대가 오산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사단 딘 소장이 이끄는 부대가 대전에 투입되는데 거기서 깨집니다. 그리고 딘 소장은 후퇴하다가 호남 쪽으로 후퇴하다가 장성인가 거기서 인민군에 체포가 돼가지고 정전할 때까지 인민군 포로로 있게 되죠. 그렇게 24사단이 박살나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몇 개 더 부대를 보내다가 잘 안 되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극동사령부의 육군인 8군을 아예 대한민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10군단도 보내죠. 그렇게 해서 8군이 대한민국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8군이 나중에 56년도에 미국이 이 극동사령부를 없앱니다. 없애니까 이 유엔군 사령부를 누가 하냐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8군이 해라 그래서 8군이 유엔군 사령부를 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합군 총사령부는 52년 일본이 새로운 일본국을 세우면서 해체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6년도에 극동사령부를 없앨 때 8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던 8군이 유엔군 사령부가 되면서 원래 유엔군은 미 극동군 사령부가 있던 일본 동경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뭐가 되느냐? 유엔사 후방사령부가 됩니다. 지금은 영국군인가 캐나다군 주일 무관을 하는 사람이 아마 후방사령관을 할 겁니다. 영국인지 캐나다인지 자신이 없는데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두는 모양으로 갔었죠. 자, 그렇게 되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있던 육군들이 대거 한국으로 다 이동하니까 일본에는 현재 미국 육군은 없어요. 주둔하는 부대가 없습니다. 저 오키나와에 해병대가 있고 요코스카에 칠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마에 공군이 있을 뿐입니다. 5공군. 그래서 일본을 지키는 육군이 없기 때문에 54년도에 그 전에는 사실은 한국전쟁 났을 때 미국이 메가더 극동군사령관이 이제 요청을 하죠. 좀 뭐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보안대라는 걸 처음 만듭니다. 52년 일본이 정부를 세울 때 경찰이 있었어요. 경찰은 있었는데 경찰을 예비하는 뭐라 그럴까 무장경찰 개념으로 보안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일단 지켜라. 8군이 한국으로 이전했으니까. 그래서 52년도에 예비대 성격으로 경찰 예비대로 보안대가 있었는데 6.25 전쟁이 끝난 54년도에 미국은 일본한테 방위성법 또 자위대법을 만들어서 이 보안대를 자위대로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그걸 이끌 정부기구로서 방위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세칭 일본에서의 방위입법인데 54년도에 일본에서 방위성 설치법하고 자위대법을 만들 때 이게 일본이 재무장하는 거라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승만 정부도 굉장히 규탄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위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해외를 다 침략하는 거다 뭐다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자위대법을 보게 되면은 외국이 일본을 침략할 경우에는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위대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자위대법에 의해서 자위대가 출동은 물론이고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뭐 지진이 났거나 이럴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치안 출동을 한 사실은 많습니다. 네. 쓰나미 났을 때도 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자위대법 제8장이 잡칙, 우리는 뭐라 그럴까, 기타라고 할까요? 거기에 그걸 근거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했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9.11 테러 미국이 이제 91년도에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다국적국군을 구성해서 이라크를 칩니다. 그때 일본도 참여하라고 그래서 일본이 안 한다고 하다가 속으며 지원부대를 보내는 게 처음 파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UN PKO 활동으로 참여하는 걸로 자위대는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PKO 협력법을 만들어서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UN 평화 유지군으로만 파견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전쟁 아닌 걸로만 참여합니다. 이러한 일본이 96년도에 미국하고 악사라는 걸 맺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 그때 누구 정부인가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시끄러워서 저도 악사가 뭔가 공부를 했는데 Acquisition and Cross Servicing Agreement 상호 보급품을 주고 군사물자를 정비해 주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자위대하고 미군은 미군 비행기가 오게 되면 그거 고장난 거 고쳐주고 정비해주고 기름 넣어주고 무기 달아주고 저 무기를 뺀 어떤 부속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걸 맺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미국 군인들이 장비를 갖고 일본에 오게 되면 일본은 무기는 제공 안 해요. 그건 자기네 헌법 때문에 안 하는데 무기를 제외한 기름, 식량, 모든 부속품은 다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본 그리고 무기는 미국제 무기를 단 이런 비행기, 전차, 함정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우리는 일본이 재무장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큰 오해였고요. 또 99년도에 일본이 주변사태법을 만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 자위대법은 일본이 침략받으면 대응한다 했는데 일본 주변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게 일본이 침공을 하는 것이냐 그랬는데 이게 악사하고 연결돼서 일본 주변, 즉 대한민국이나 대만에서 뭔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미군이 출동하면 일본은 정비해주고 식량 주고 기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악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도 굉장히 일본이 재무장이다 시끄러웠는데 오해였죠. 그 다음에 97년도에 미국과 일본은 신방위 가이드라인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간가 하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작전할 경우에
자위대는 미군을 보조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위대는 미군을 확실히 도와준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도 우리는 또 일본이 한국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하다가 또 일본이 한때 시끄러웠던 게 유사사태법을 만드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법입니다. 유사 3법을 만드는데 그게 무력공격사태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자위대법 개정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9.11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위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법을 개정하고 만들 때 이게 또 일본의 재침략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일본 자기네 테러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일본이 긴급사태 기본법을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통합방위법 같은 걸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므로 해갖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한 일본은 법들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는 일본이 재무장한다고 시끄러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자위대를 구성해 왔는데 그러한 일본이 유사시에 우리를 치느냐? 못 칩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은 미국이 만든 2차 대전 이후에 동북아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중국, 우리하고 북한이 맞붙으면 일본은 아까 미일 간에 맺은 신안보 지침, 그 다음 신가이드라인, 악사, 그다음 일본 자체법인 주변사태법, 또 자위대법 등등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위해 출동하는 미군을 지원해야 됩니다. 일본이 직접 우리한테 뭐 무기를 주거나 식량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지만 미군한테는 무기를 제외한 건 마음대로 줍니다. 그리고 미군이 이 전쟁이 나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가동되는 게 아니라 유엔사가 가동될 겁니다. 유엔사가 가동되면은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참전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가 붙어도 유엔사가 가동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유엔사를 만든 거는 북한과의 전쟁으로 한정돼 있지만은 만약 중국, 북한이 같이 개입한다면은 유엔사는 중국과 싸움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일본에 일단 유엔 회원국 군인들이 오게 되고 장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일본이 유엔군을 후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를 당한 것 때문에 일본이 재무장할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반발을 했는데 사실은 한일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였죠. 이런 건데 이 위안부 문제 이런 자존심 가지고 옛날에 김영삼이가 대한민국을 마구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아주 이걸 노무현도 그랬죠. 노무현도 뭐 위안부 가지고 했다가 그 정신대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대한민국 돈 거의 1조 원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는 친일파로 불렸던 정신대들한테 보상 다 해줬잖아요. 응? 그런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타결한 걸 깨놓고 뭐 자꾸 시끄럽게 만들면서 한일관계 어렵게 이거 다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한미관계는 깨기 어려우니까 한일관계를 흔들어서 한미관계를 깨는 그런 가끈 전술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본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다. 52년 후에 일본은 그걸 딱 부러지게 얘기했고 북핵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일본과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4년 전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잡기 위해라면 우리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 대법원 문재인 때의 대법원이 뭐 강제징용 배상하라. 강제징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있다고 인정해서 배상하라 그랬는데 그때 좀 힘들어졌죠. 이걸 풀고 한국과 일본이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중국의 압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큰 틀에서 맥락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외교안보는 김성한 수석이 안보실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당히 잘합니다. 국내 정치하고 이런 게 좀 문제죠.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가 앞으로 문제고.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교육개혁 방향은 맞습니다.
그걸 해낼 만한 힘과 역량이 있기를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